자, 오늘 출발새 아침 3부와 4부에서는 대선 기획 미리 보던 TV 토론 후보 대신 나왔습니다. 자, 준비했습니다. 네거티브 공방이 아닌 건설적인 후보자 검증 토론이 되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 공보특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후보 대신 토론입니다. 예. 자, 모두 발언,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제가 짜봤고요. 자, 주도권 토론에서는 그 양쪽에 5분간씩 주어집니다. 자, 5분 그 주도권 토론하실 때 1분 남으면은 자, 이 소리. 예. 이거 미리 들려드릴 겁니다. 자, 퐁당 순서로 부동산 정책, 청년 정책, 그 다음에는 가족 포함한 후보자 자질 검증 이런 순서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이거 주제를 예. 이렇게 막 예. 잡으시면 예. 일단 해보시죠. 네. 아니 저 그리고 방금 저희가 들려드린 것처럼 1분 남으면 삑 소리 나고요. 그다음에 5분 지나면 제가 좀 제지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주민 의원께서 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모두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기는 위기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기적인 팬데믹의 위기고요. 탄소 중립이라는 세계적인 주류에 적응해야 되는 위기고 예. 산업이 전반적으로 디지털로 신속하게 전환되는 그런 상황의 위기입니다. 예. 한편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면은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환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위기의 시기 그리고 전환의 시기 그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또 검증된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돼야만 되는 상황인 것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 역시 바로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실력, 실적, 실천이라는 것으로 예. 충분히 준비되었음을 보여준 바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위기의 시기, 전환의 시기, 우리나라의 미래를 잘 밝혀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위원회 모두 발언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윤희석 특보께서 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어야 되는지 모두 발언 1분 해주십시오. 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의회에서 다수의 힘을 앞세워서 굉장히 무리한 정책들을 통과시키려고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 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정책 측면에서 그리고 뭐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었고 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고통스럽게 보냈던 5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맞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차원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과반이 됐다. 반을 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해야 되느냐.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공정하게만 해달라. 그리고 상식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달라. 이런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를 국민들 머릿속에 예. 그렇게 각인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그런 공정과 상식이라는 큰 화두를 앞세우고 정권 교체를 이끌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윤석열 후보, 즉 강직한 검사로서의 그동안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예. 또 정치 6개월 이상 해온 과정에서 보여준 게 많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예.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두 발언 들었고요. 자, 첫 번째 토론 주제 넘어가시죠. 부동산 정책 검증입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311만 호 주택 공급 이거 공약을 했고요. GTX 이것도 연장도 얘기하셨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사실은 250만 호였죠. 250만 호 신설 공약 그리고 마찬가지로 GTX 관련 공약을 내셨습니다. 유권자들이 들으기엔 좀 비슷해 보이는데 네. 자, 이거 관련해서 먼저 5분씩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의원께서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네. 예.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관련된 교통 공약이라든지 예. 주택 공급의 물량 이런 측면에서는 양 후보의 공약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굳이 이제 차이를 좀 찾자면 예.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을 좀 강조하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주택을 250만 호, 특히 수도권에 130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이것만으로 과연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꼭 재개발과 재건축만으로 뭐 하겠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죠. 유유지라든지 또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그 숫자를 맞춘다는 건데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나 이재명 후보 쪽이나 그 지금 우리나라에 공급된 주택수에 비교해서 신규로 또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걸 포함해서 공급하겠다는 주택수가 많아 보이긴 합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신규 주택 공급 숫자도 아직까지도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말까지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서 서로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좀 질문해도 되는 네, 그럼요. 예.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양 후보다 250만 호를 걸고 연말주까지 이렇게 왔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는 61만 호를 늘려서 311만 호 공약을 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짧은 사이에 어떻게 61만 호를 또 추가로 말씀하셨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더 크게 들린다, 더 크게 보인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제 250만 호 공급이 윤석열 후보의 원래 공약이었는데 그렇죠. 예.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국토부가 작년에 밝힌 250만 호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네, 맞습니다. 유사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주택 공급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같다. 네. 사실상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기반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 인정하고요. 당연한 거죠. 저희는 오히려 여당이니까.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신규 택지를 저희들이 발굴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하겠다는 250만 호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신규 택지들. 그러면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김포공항 주변에 한 20만 호, 용산 공원의 일부를 활용해서 한 10만 호. 그다음에 이제 몇몇 그 임대주택 중에 좀 오래된 임대주택들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그 부분을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을 해서 한 10만 호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이제 공급 정책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부지 또 새로운 대상을 발굴해서 거기다 이제 주택을 신규로 공급할 것까지 포함하니까 61만 호가 늘은 거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전문가들과 이미 검토를 마친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윤희석 특보께서는 어떻게 그 방금 말씀하신 61만 원 늘린 거 얘기하셨는데 글쎄요. 의지의 이제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예. 말씀하신 대로 250만 원의 숫자가 공교롭게도 많이 겹쳐서 뭐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재인 정부 국토부 정책하고 똑같냐 말씀하셨는데 뜯어 보면은 내용이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지금 국토부에서 어떤 정도까지 공급에 중심을 두지만 아마 공공임대주택에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보다는 민간 위주의 공급 정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생각하고 있고 또 GTX 노선에 따라서 컴팩트 시티라는 것을 건설을 해서 그 주변에 총 한 25만 호 정도로 공급하겠다. 이게 아마 큰 차이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팩트 시티가 뭐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렇게 보면 좀 대규모잖아요. 근데 그런 신도시를 이제 더 이상은 만들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GTX 노선, GTX가 쭉 가는 노선에 따라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토지에다가 병원이라든지 뭐 상점이라든지 이런 생활 기반 시설을 놓고 학교라든지 그런 소도시를 고밀도로 개발하겠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름 짓기를 명명하기를 컴팩트 시티 아니면 뭐 압축 도시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25만 호를 총 공급하겠다.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GTX 얘기도 좀 해볼까요? 컴팩트 시티라는 개념은 네. 뭐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처음 들고 나온 게 아니라요. 네. 잘 기억하시면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이미 박영선 시장이 컴팩트 시티라는 걸 들고 나왔었고요. 네. 또 그 전에 미국의 포틀랜드라든지 이런 도시가 이제 컴팩트 시티라는 개념으로 개발이 됐었죠. 예. 당연한 추세인 것 같고요. GTX 말씀하셨고 GTX 주변에 이제 고밀도 개발을 얘기하셨는데 역세권 고밀도 개발은 저희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 공히 주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또 그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얘기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그리고 GTX 역이 생기면 그 주변에 역세권 고밀도로 개발하는 건 저희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새로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저희들로서는 의아하다 이런 오히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포함된 게 국토부의 250만 원 공급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택지나 신규 부지에 대한 고민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 측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업 시행 속도가 굉장히 더뎌지면서 심지어 무산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신규 택지의 경우에는 이제 공공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지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위험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또 공공임대 중심의 공급 정책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저희들은 공공임대에도 비중을 두지만 꼭 임대형 주택뿐만 아니라 지분 매입형이라든지 또는 환매 조건부라든지 해서 매매와 소유의 대상이 되는 주택들도 당연히 공급할 겁니다. 그러나 공공이 주도하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는 것보다 당연히 훨씬 싼 거죠. 거기다 저희들이 신규 택지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직주 근접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탁월한 부지들입니다. 직주니까 직장과 주거가. 예. 그래서 이곳에 이제 공공이 주도해서 굉장히 값싼 형태의 여러 공공형 주택, 꼭 임대주택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공급됐을 때 경제적인 여력이 약한 상대적으로 약한 청년 세대들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직주 근접한 곳에 좋은 환경의 주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주민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이번엔 이제 윤희석 특보께서 어떻습니까? 그 GTX는 특히 좀 비슷해 보이는데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종점만 예. 그러니까 시작점 종점만 좀 다르다 이런 얘기하던데 그렇죠? 이건 뭐 A, B 노선은 완전히 예. 똑같고요. 보니까 C 노선도 뭐 거의 똑같아요. 예. 뭐 D, E, F 보면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게 예. 당연히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사람 많이 사는 데 위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 GTX 노선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네. 저희가 신규 부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하시는데 땅이 없어요. 사실은 없는 데서 짜서 하는 건데 저희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아마 어디다가 예. 집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책 중에 이제 주택 공급 관련한 부분은 거의 유사하다. 임대주택 관련한 것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공급량 30%를 시장가격 33분의 2 이하로 한다든지 또 어떤 주거급여 대상자를 확대하든지 이런 정책들이 거의 비슷하게 갈 텐데 예.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얘기 안 한 것은 부동산 세제 관련한 얘기다. 그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얘기로 가겠지만은 의제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2년 전에 4.15 총선 때 당시 이낙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1가구 1주택을 가진 실소유자 장기 거주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관련한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는 걸 공약처럼 내걸어요. 근데 아직까지 2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까지 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3월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발표하겠다 이렇게 박수현 청와대 수석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세제 관련한 부분도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양도세나 종부세나 부담 완화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서 이 정부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한다면 지금까지 얘기한 어떤 것들의 실현이 과연 되는 거냐 아니면 뭐 1년만 하고 만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YTN 라디오 출발사 아침 4부에서 대선 기획 미리 보는 TV 토론 후보 대신 나왔습니다. 이거 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네, 이 부분은 저희도 좀 더 말씀 있습니까? 말씀을 좀 예. 드리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초기 부동산 정책은 예.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수요를 좀 통제해 보자라는 측면이 좀 강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세제라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예. 대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좀 많이 신경을 썼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시장의 상황하고 좀 안 맞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후보가 수차례 이제 사과를 했고 예. 지금 현 정부의 이제 그 4년차, 5년차 때는 아시다시피 그래서 공급을 대대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네. 정책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달라진 정책과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세제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TV 토론 맛보기 후보 대신 나오신 박주민 민주당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윤희석 공보특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책 검증 두 번째입니다. 청년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연 100만 원 청년 기본 소득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병사 월급 200만 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빨리, 근데 이재명 후보는 순차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 이건 윤 후보가 얘기하셨고, 자 먼저 이거는 윤 특보께서 주도권 가져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청년 정책이라고 했을 때 뭘 말씀을 드릴까 좀 고민을 했는데 지금 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병사 월급 200만 원, 즉 최저임금 수준은 보장을 해서 사회에 나갈 때 작은 규모지만 자산 형성을 된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도록 하겠다. 뭐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여가부 폐지 이게 청년 정책인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여가부 폐지에 대한 반향이 크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얘기는 여성 정책에 대해서 뭔가 후퇴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이름 그대로 갖고 있는 여성 그리고 가족 이 두 대상을 향한 어떤 정책들과 행보가 여성과 가족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었는가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했고 가족 정책에 대해서도 크게 영향을 못 미친 가운데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 논란만 일으키는 것들을 여성부에서 할 수밖에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여가부 입장을 밝히지 못한다든지 또 남성과 여성을 뭔가 구분지어서 정책을 수행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국민들에게 줬다. 그래서 저희는 여가부 폐지라는 것을 여가부를 그냥 없애겠다는 뜻이 아니라 여성과 가족 또 남성까지 포함한 이런 젠더 이슈 전반적인 업무를 원활하게 위한 새로운 업무 조정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는 것은 여가부 폐지를 굉장히 급진적으로 생각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박주민 의원. 사실 이제 여가부 폐지 관련돼서 이제 야당, 그러니까 윤 후보님 측은 약간 좀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가 뭐 특별한 설명 없이 갑자기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라고 딱 쓰셨죠. 근데 그것을 놓고 이제 선본에서 여러 사람들이 말씀을 이제 하는데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도대체 정확한 입장이 뭐냐라고 했는데 오늘 그 윤 대변인께서는 폐지라기보다는 기능 재편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 조직포선 폐지는 맞아요. 폐지하면서 뭔가 다른 그 기능을 가진 그런 부서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부서를 만들지 아니면 그 기능을 해야 될 필수적인 기능을 다른 부처에 분산시킬지 분산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정한 건 없는데 이게 굉장히 상당히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을 딱 달고 정부 부처가 정식으로 있는데 여성과 가족을 향한 정책이 지금까지 국민들이 기대한 바와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그렇다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그런 양성평등 가족부로 확대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예산 쓰이는 내역을 보면은 사실 여성 관련 정책에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다 이런 것도 있고 예산도 부족할 뿐더러 기본적으로 여성 정책을 대하는 자세가 또 기본적인 그 태도가 바라보는 방향이 이 시대의 감성을 쫓아가느냐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뭐 일각에서는 뭐 어쨌든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 뭐 갈라치기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젠더 갈라치기. 그게 결국은 논란이 악화되면 갈라치기라고 들리는데 여성만 위하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남성들이 소외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여성 자체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에 저희는 방점을 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 호소인 얘기가 나왔을 때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성인지 학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성가족부의 수장이. 그런 얘기를 듣는 국민 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여성가족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건 남성 갈라치기 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박시민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네. 대략 이제 이해는 되는데 어떤 부족한 부분이나 안 맞는 부분이 있을 때 폐지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봤을 때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해경을 폐지했다가 불과 몇 년 후에 다시 부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되면서 그 고민 끝에 결과적으로 뭐 폐지가 맞겠다 이런 식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윤 대변인 말씀을 계속 쭉 들으면서도 폐지는 맞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뭘 어떻게 될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로 들리거든요. 저는 분명히 이제 필요한 기능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런 건 어떻게 할지도 안 정해졌다고 하시면서 무조건 폐지다. 그럼 폐지의 궁극적 이유는 뭐냐? 좀 안 맞는 발언들도 좀 했다. 이게 저로서는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다른 부서들 다 하는 거냐? 좀 하여튼 그런 좀 의구심이 들고요. 하여튼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재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그런 있습니다. 뜻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 설명 부족한 거고요. 여성가족부라고 물리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그 구조물이 그 조직체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봤기 때문에 예. 그것을 극단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그 표현을 폐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일단 명단 내리는 건 확실한 그렇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박시민 의원께서도 저 이재명 후보의 그 연간 100만 원 기본소득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일각에서는 또 뭐 포퓰리즘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사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 청년 기본소득 100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또 필요한 분들도 계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보편적으로 지급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차례 저희들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파퓰리즘이냐 뭐 재원 것도 없이 뭐 이렇게 막 던지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세출 구조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이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그 계획 없는 또는 표를 얻기 위한 그런 것으로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기본소득 개념의 형태를 먼저 꺼낸 건 사실 박근혜 정부 때였어요. 그 이후에 계속 확대돼 왔죠. 그것이 일련의 그런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조금 첨언을 하면요. 예. 100만 원, 연 100만 원 청년 기본소득 또 아니면 뭐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기본소득 관련해서 2030 청년 세대들의 반대가 60%가 넘어요. 네. 청년들조차 기본소득에 대해서 자기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들어봤더니 증세가 될 여지가 있다. 내가 세금을 더 낼 여지가 많으니까 나는 이거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정책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표를 얻고자 정책을 내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표 얻는 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즉 정책 수혜자로부터 나올 수 있는 어떤 요구사항에 대한 정밀한 분석 없이 보편적으로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는 어떤 이념, 생각에 고착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공약 검증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광고 듣고 돌아와서 두 분과 함께하는 대선기획 미리 보던 TV 토론 후보 대신 나왔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